예,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에 사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비전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첫 일정이 전남 나주의 수해 복구 현장이었습니다. 첫 행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가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 현장을 찾은 이유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전당대회 일정 중에 수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충청권, 영남권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의 합의하에 호남권 일정과 수도권 일정을 어제 8월 2일 날 원샷 경선으로 줄여서 단축해서 진행하는 것을 합의를 했었죠. 그만큼 지금 민생이 힘든데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여는 것이 뭐 온당하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행보였다라고 보고, 사실 수해 복구 현장에 가는 거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수해 현장으로 가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을 제도적으로 더 도와줘야 되는지를 느끼러 가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다 보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민생과 떨어진 행보를 걸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임 당대표가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어보면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을 좀 많이 챙겼어요. 그때부터 전당대회를 좀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서는 그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호남이다 보니까 호남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만큼 본인이 호남에게 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로서의 첫 일정을 호남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첫 방문지가 어디냐를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민생 현장 방문한 것보다는요, 민생 현장 방문이 호남 지역이었다. 이 호남에 더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이제 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가장 먼저 호남에 내려가서 일찌감치 짐을 풀고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자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아예 상주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언론에 흘러 나온 얘기로는 자기 당 대표, 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호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일찌감치 내려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본인의 당권 행보를 위한 본인 선거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내려가서 상근했던 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보답 차원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실제 당선되고 나서 바로 호남을 찾아간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거는 기왕에 호남에 인사하러 간 거 민생 행보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벤트적 성격도 같이 이제 결합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취임 일성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 TF를 가동을 하고 또 내란 세력 척결을 선언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라고 어제 취임 일성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첫째 내란 정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건지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절대 이제 다수의 의석을 가진 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가진 집권 여당이 소수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낸 적이 있었느냐? 아마 초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려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정청래 후보자는 이번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제 이번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딸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법이라든가 검찰, 사법, 언론에 대해서 TF를 꾸려서 추석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떤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 혁신 하나도 만만치 않은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 하락에 관계없이 만약에 정청래 당 대표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강성 지지층에게만 메시지를 내다가는 나중에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또는 국민 전반의 보편적인 어떤 감성이나 감정에 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역풍이 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짚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동반자로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 아직까지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메시지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말 경고성 메시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을 할 것인지는 갈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와 그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가 달랐어요.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합의 가치, 협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정청래 후보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뭔가 강성 여당의 모습을 그리고 야당과는 투쟁해야 된다는 모습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전환길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입당을 했고 그러면서 뭔가 이 극우화되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협치를 할 것이냐, 그래도 여당은 좀 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야당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직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그 내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개혁과제를 정강석화처럼 몰아붙이겠다고 말한 것은 만약에 지금 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말 혁신파 뭔가 반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계속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민주당은 협치를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개혁 과제들 그대로 오롯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또 눈에 띄는 행보가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이제 잦은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게 힘이 되겠다,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위로를 전한 부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죠.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도 받았었고 국민적으로 이 정도일 줄 심한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최초로 현역 의원 중에 낙마한 사위가 된 갑질입니다. 그래서 갑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강선우 의원을 비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인간적인 어떤 이제 측은지심에서 하는 얘기겠느냐? 그렇게 보면 좀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을 할 때 이부 자리를 봐주면서 장관 자리를 얻었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친명과 가까운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역 의원은 최초로 낙마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강선우 의원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요, 지금 친명 세력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선우 의원을 데리고 와야겠습니까? 당연히 강선우 의원, 상징적으로 친명과 가장 가까운 강선우 의원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성 친명 지지자한테 본인의 어떤 본인의 품으로 이제 안는 그런 이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을 지지하고 이런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면보다는 강성 친명 세력들의 상징이 되는 강선우 의원을 데려옴으로 해서 본인의 당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이 깔린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요, 좀 다르죠. 일단 강선우 의원에게는 저는 아직 수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 오롯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도 남아 있고, 그리고 저는 강선우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런 보좌진과 의원의 그 갑을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좌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앞장서면서 본인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선우 의원 본인만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당 차원의
의지가 같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봐요. 당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강선우 의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뭐 그래도 동료 의원으로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역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낭방한 건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위로의 메시지도 좀 함께 포함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극초반에 나올 메시지인가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 시기적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이제 거제 저도에서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휴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무게를 둘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휴가는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휴가 가야지 또 일선에 있는 밑에 있는 그 관료라든가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환율도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환율이 몇 년 전에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주가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휴가를 가게 되면서 환율 1,400원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휴가를 갔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삼중으로 겹쳐져 있는데 국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본인 여름 휴가 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당과 소통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드러내는 스타일입니다.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로 추대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매끄럽게 당정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후보였다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를 갔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과 대통령의 권한과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2주 뒤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실패하면서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측에서 요청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관세 협상 실패한 거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적정선에서 우리가 내고를 해서 적정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실패라고 계속 단정해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고 네. 휴가 자체에 대한 이제 지적도 좀 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39%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EU, 일본과 같이 최저 관세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이걸 실패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남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 세부적인 조율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남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뭐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요일 날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기사를 하나 봤던 것이 지난달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6조 원 매수 1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폭락했던 이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금요일 그 하락했던 장 말고는 계속해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뭐 폭락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가 기간 때 대통령이 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아주 적정한 때다라고 보고 관세 협상이라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아주 큰 과제를 큰 고비를 하나
하나 그래도 넘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과제를 앞둔 상태에서 구상을 좀 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세부 조율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래도 쉬어야 쉴 때 또 창의성이 나오고 새로운 구상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과제도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말했던 뭔가 개혁 과제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놨던 의정 갈등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지금 야당과의 협치 문제, 지금 야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내세웠던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이 야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플랜 B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충분히 휴식을 하시면서 그런 구상들을 창의적으로 잘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들이 비전 발표를 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관련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후보들 간의 이제 메시지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찬탄, 반탄 이 논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함으로 인해 가지고 찬탄, 반탄 논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야기는 빠지고 미래의 새로운 리더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였죠. 어제 정청래 후보가 여당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강성 주자로 분류되는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소멸의 대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 야당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맞서 싸워서 일단 당을 존속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선명 야당으로 갈 것이나 계속 사과라는 분열의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좀 되는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또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어떤 선출이 앞으로 이 지금 전당대회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당대회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선명성을 내세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 강해지고 있는 선명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입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다시 돌아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력 당권 주자인 장동혁 후보를 불러놓고 뭘 물어봤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끊을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친한계들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언을 주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당대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윤석열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이라는 게 여당과의 투쟁에서의 선명성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선명성이 지금 저는 키워드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가 저는 키 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과거에 대한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전환길 씨의 입당으로 인해서 이번 전당대회 구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혁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는 묻고 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자꾸 뭐라 하냐. 비선계엄이 뭐가 잘못됐냐. 심지어 전환길 씨는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이른바 혁신파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전국은 협치를 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선되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는 사람,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면회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저는 전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협치란 단어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전환길 씨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말 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원주
김어준 씨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철에 김어준 씨의 부정선거론에서 동조를 했었던 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강선호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내가 알기로는 갑질은 없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한에 도발해 있는 경우 어땠습니까? 역대 북한의 많은 도발에 대해서 무슨 미군의 잠수함과의 충동설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뭐 국정원 정보기관의 뭐 자작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음모를 제기해왔던 사람이 김어준 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가 나왔을 때 그 배후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어준 씨와 선을 끊고 있지 못하는 이런 민주당에서 전환기 씨 얘기하는 거 정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김어준 씨는 민주당원도 아니고요. 전환길 씨를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은 아니다. 뭔가 밖에서 지금 전환길 씨가 언론인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은 뭐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으나 당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만약에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죠. 김어준 씨와 똑같은 건 아니라는 말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원으로 돌아와서 사실 전당대회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김어준 씨가 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뭐 비상계엄 뭐 과거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들 계속 뭐 해왔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다음에 결국 비상계엄까지 이끌고 갔던 그렇게 해서 파면까지 당했던 사람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명은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 파면 결정이 됐던 이 계엄군의 이 선관위 투입에 대해서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도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지금 민주당의 과거나 이런 것들 김어준 씨를 뭐 논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